지구가 30억 년 전에 형성된 이래로 박테리아는 가장 성공적으로 생존해온 생명체입니다. 그 수는 500양 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5에 0이 30개 붙어 있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박테리아는 가장 많은 서식지를 정복해온 생명체입니다. 영속적인 빙하의 얼음부터 바다 깊은 곳과 온천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인체까지 정복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각 세포당 2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박테리아는 우리의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한 몸속에서 유익한 박테리아는 면역체계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에서 영양분을 몸에 공급하고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유익한 박테리아는 피부에 유해균이 정착하고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는 입속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구강 안에는 거의 1000여 가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테리아와 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져 해로운 박테리아가 확산되면 어떨까요? 임플란트를 심어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면 임플란트 주위와 이를 둘러싼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박테리아가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식지가 됩니다. 이 공간에 집단을 형성하는 구강 내 박테리아는 처음엔 무해합니다. 그중 소수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기 방어 메커니즘은 충분히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의 염증은 없거나 약한 정도에 그칩니다. 건강한 잇몸 사이 공간을 검진해보면 출혈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덩어리가 쌓이면 주위 연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플라그가 쌓인 대부분의 환자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자연에서도 그렇듯 박테리아는 고체와 액체가 만나는 표면에 잘 서식합니다. 이는 구강 내에서도 동일하며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되면 세균이 바로 증식하겠죠. 그러나 모든 박테리아가 다 잘 달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연쇄 상구균과 같은 구형 박테리아는 치아와 임플란트의 표면에 짧은 사슬을 형성하며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 예를 들어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 연쇄 상구균에 달라붙습니다. 이들은 2차 이주종이라고 합니다. 퓨조박테리움에는 다른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와 밀접하게 공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퓨조박테리움은 다음 이주종, 일명 후기 이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녹농균이나 포도상구균 등의 유해한 세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하부가 구강에 노출되면
그 표면은 박테리아 집단 형성에 특히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임플란트에 뼈가 잘 달라붙게 표면이 약간 거칠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박테리아들은 함께 많은 양의 젤과 같은 필름이나 바이오 필름을 생산합니다. 이는 회복력이 있으며 그 내부의 미생물을 신체의 면역 반응뿐만 아니라 화학적 그리고 기계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바이오필름 내에서 박테리아는 물리적 접촉, 대사 산물의 교환, 그리고 유전 물질의 전달을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작은 컴퓨터와 다르지 않게 박테리아는 환경과 다른 박테리아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 및 서로에 대한 부착 정도뿐만 아니라 바이오필름 보호막 및 박테리아 독소와 같은 다른 화학 물질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박테리아의 독소와 여러 신호물질은 인체를 자극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박테리아 덩어리가 축적되면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가벼운 검사로 출혈이 생기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잇몸이 빨갛게 변하는 것, 붓기 또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의 공간이 더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점막염이 치료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더 깊은 조직 염증으로 진행되며 이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증상은 치아를 지지하는 하부 조직의 염증인 치주염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주위염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심각한 뼈 손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임플란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조직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 주위에서 콜라겐 섬유는 치아의 뿌리를 여러 방향으로 에워쌉니다. 따라서 수평적으로 뻗어있는 섬유가 뼈를 보호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치주염이 뼈에 쉽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플란트 주위의 콜라겐 섬유는 임플란트의 표면과 평행하게 뻗어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 치아의 뿌리 전체는 치주인대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탄력적인 섬유가 뼈가 있는 부분을 치주염으로부터 보호해주죠. 그러나 임플란트는 이러한 섬유질로 보호되지 않아 임플란트 주위염이 턱뼈의 바깥쪽까지 빠르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염증에 의해 분비되는 물질은 면역 체계의 특정 세포들을 자극하는데 이 중 백혈구와 같은 세포에는 호중구와 대식세포처럼 파괴력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면역세포인 원형질 세포 또한 두 염증에서 발견되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그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행하게 뻗어있는 콜라겐 섬유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잇몸의 염증은 더 깊이 이동하며 임플란트 주변의 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면역세포에 의해 분비된 신호물질은
뼈 손실을 일으키는 파골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 자체도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이 결합되면 염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플란트 주위를 둘러 움푹 들어간 모양으로 염증이 형성되고 결국 뼈를 파괴하지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환부는 자연 치아의 치주염보다 2배 정도 넓게 형성됩니다. 보통 치료 없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뼈에 고정이 되지 않거나 심하면 임플란트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의 주요 목적은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더 이상의 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염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박테리아 덩어리인 바이오필름을 제거합니다. 스케일링이나 치아 클리닝, 화학요법 또는 파우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에어폴리싱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염증이 이미 깊어진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임플란트 표면을 드러내서 바이오필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주위 잇몸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된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잇몸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출혈, 치주낭 형성 등의 증상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병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의 치주염, 흡연 또는 당뇨병입니다. 구강 내의 일반적인 조건도 고려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이 충분히 달라붙어 있지 않거나 시멘트가 남아있는 경우 또는 크라운의 가장자리에 박테리아가 잘 쌓이고 양치질로 잘 제거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장기적인 치료 성공의 열쇠는 박테리아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주변 잇몸이 다시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면 환자는 매일 구강 건강을 위해 적절한 양치질로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 치료 및 전문적인 바이오필름의 관리는 유지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반드시 권장됩니다. 환자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함께하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을 바꿀 순 없지만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치료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